편견 없는데, 제1부에서 이제 사냥은 그녀의 자그마한 머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편도체 해마, 전두여, 전전도 피질, 두정여, 시상, 내량, 후두여, 소내. 수세기 동안의 여자 연애는 개량되고 측정되고 부족함이 발견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진화적에서 사회적인 지적이 이르기 모든 척도에서 여자가 아래쪽에 위치한 이유는 모든 설명과 중심이 여자의 이른바 하등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취약한 생물학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그들의 뇌가 있었다. 여자 뇌의 하등한 본성은 더 의욕하게 태어난 성이 천부적인 생식 능력에 집중하고 교육, 권력, 정치, 과학을 비롯한 모든 세상사는 남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잔소리 빌미로 사용되었다. 여자의 역량과 사회적인 역할에 관한 시각이 수세기에 걸쳐 어느 정도 달라지는 동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처지는 본질주의 여성과 내의 남성 내의 차이는 그들의 본질 중에서 일부이며 이런 데의 구조와 기능은 정하여 있고 선전적이라는 사상이었다. 젠더 역할은 이런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 자연스러운 harmony의 질서를 뒤집는 것은 본성을 다스리는 일을 터였다. 이 이야기의 초기 버전은 이른바 양성 불평등에 영감하게 의문을 제기한 17세기 철학자 프랑스와 홀랭드 라바르와 함께 시작하지만 불행히도 그와 함께 끝나지는 않는다. 폴랭은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다는 주장의 배후 증거를 냉정하게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어떤 것도 늘 그랬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의했다. 그가 남긴 더 끊어져서 양성평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내재하는 편견을 없애는 일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담론과 여성의 교육에 관하여 과학과 여절에 대한 마음가짐 안에서는 성체라는 쟁점에 대해서 놀랄 만큼 현대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폴랭은 여자의 기량이 어떻게 남자의 것과 동등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시도도 마다하지 않는다. 성평등에 관한 그의 논문에는 자수와 바느질에 요구되는 기술이 물리학을 배우는데 요구되는 것만큼 과정하고 사색하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그는 당시에 새로운 과학이었던 해부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가장 정확한 해부학적인 조사는 신체의 이 부분에서 어떤 남녀 차이도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의 뇌는 정확히 우리의 것과 같다는 놀랄만한 또 성견지명이 있는 소견을 내놓았다. 폴랭의 결론은 지배적인 풍조에 강하게 반하는 것이었다. 그가 글을 쓴 당시에는 가부장제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는 즐거운 내리막이었다. 폴랭의 견해는 처음 출간되었을 때 적어도 대체로 무시되어 그에게 실명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기존 시각에도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여자 문제 19세기에는 과학과 과학의 원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사회 다원주의 초기 형태로 특정지어지는 활동, 즉 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생물학적인 과정에 연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당대 지식인 사이에서는 여자 문제, 즉 여자들이 교육, 재산, 정치적인 힘에 대한 권리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한다는 데 관한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 밖의 과학자들이 표현한 견해도 그들이 이 쟁점에 접근하는데 결코 객관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암시했다. 평균 남자보다도 매우 우수한 몇몇 팀은 여자들은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든 흉물, 예컨대 머리 둘 달린 고릴라의 탄생만큼 예외적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내 크기는 여자의 열등함과 천성성을 강조하는 생활을 입증하기 위한 캠페인의 초기 초점이었다. 뇌는 적은 뇌였다는 사실도 여자의 더 적은 정신적인 역량에 관해 신랄하게 소견을 밝히는 데 방해되지 않았다. 두개골 한쪽 뇌에 직접 접근할 길이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머리 크기를 뇌 크기와 대안으로 채택했다. 두개골 용량도 뇌 크기와 지능의 연계성을 입증할 방법을 찾는데 열렬히 채택된 다른 지수였다. 두개골. 혹시 뇌의 두개골 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이 더 많으면 정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두개골학이라는 과학 또는 두개골 측정법이 끼어든다. 독일 해부학자 알렉산더 에커는
논문에서 불운한 관찰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때이른 턱 증상이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언급하여 이를 근거로 여자는 유효적이라고 이런 제안은 존 클리랜드 1870년에 쓴 연구 결과가 뒷받침했다. 여자의 하등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선행하는 데서 들춰보지 않은 돌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 논문은 도격을 하나에 대해서 5,000가지 넘는 측정법을 사용했다. 도격을 측정하는 건 무한한 듯 했지만 초점은 남자를 여자와 가정자를 구별할 뿐 아니라 반드시 여자가 하등하다고 확실하게 특정지을 방법이 맞추어져 있었다. 머지않아 유니버시티 칼런던에서 일하던 수학자 한 무리도 그 위대한 측정 게임에 힘을렸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는 결국 두 개학에 오명을 남길 터였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두 개학 걸학을 극장내는 결정터가 되었다. 그녀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해부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제명한 한 명이 가장 작은 머리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고 훗날에 그녀의 논문을 심사할 사람 중에 한 명인 윌리엄 터너 경이 맨날이 8번째였다. 이 제명한 남자들의 머리가 작은 편이라는 발견은 마법처럼 다수의 적석 전향자를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서 두 개의 학은 함을 가지만 성찰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기다려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다. 머지않아 두 개학에서 또 하나의 기법이 진화했는데 이는 서로들은 기량 영역을 내에 대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에도 이런 영역을 직접 측정을 수단에는 다가갈 수 없었지만 말이다. 과학자들은 산단에서 돌출구를 옮겨가 이제는 도격을 표면에 역점을 두었다. 크기가 다른 돌출구는 그 아래에 있는 내외들은 풍경을 반영한다고 여기어서 증거물인 그것을 찾아 도격을 표면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는 골상학이라는 악명 높은 과학으로 이어졌다. 골상학은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는데 일부 초기 자조운동단체에서는 여자들이 열광적으로 채택했다. 이 집단의 여성은 골상학적인 프로필을 반독하다 너 자신을 알라고 고무되었다. 골상학은 19세기 중반이라서 결국 평판이 나빠졌는데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고 이론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일부 원인이었다. 하지만 특정한 심리적인 과정이 뇌의 결계 영역에 국한될 수 있다는 관념은 명백히 이어졌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의사 폴 브로카는 자한의 이마엽에 국한된 손상과 말하는 능력의 연결성을 확립했다. 뇌와 행동의 연결성을 입증하는 더 강력한 증거는 피니어스 게이지의 행동에서 보고된 변화를 통해서 밝혀졌다. 미국 철도 노동자였던 그는 1848년에 세막대로 다이너마이트를 거르게 다져 바위를 폭발 준비를 하다가 실수하여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날아가는 세막대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위로 날아 빠져나가며 이마옆 한 부분이 손상이 되었다. 무리하고 충동적이고 노골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람으로 변했다. 전쟁은 침팬지에 의해서 약 17%를 차지하는 데 비해 인간에 의해서는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바탕 열광적인 대인의 피질 지도 제작이 됐다고 의해서 상황이 언제 또는 어떻게 보다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성찰을 찾는 과정에서 신경학적으로 뇌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에 관한 과정을 뇌의 부분이 남성에게 제일 큰 거에 관한 연구 결과와 함께 연결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드린 결론을 뒤집는다고 해도 말이다. 예컨대 1954년에 한 논문에 보고 있다면 여자는 흔히 남자보다 더 광범위한 마루엽을 가졌고 남자 뇌는 더 큰 이마엽으로 특징지어졌다. 따라서 전제는 호모 파리에탈리스 하지만 마루엽이 인간의 지능의 위치라고 밝히는 것이 잠시 유행하는 동안에 신경학자들은 재빨리 입장을 바꾸고 사실 여성의 마루엽이 잘못 측정되었으며 여자의 실제 이마엽 형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고 보고해야 했다. 확실히 이때는 과학적인 연구의 황금기는 아니었다. 이후로 여자는 단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근원적으로 따라서 남자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볼 것이었다. 사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여자는 공적이고 이성적인 남자를 돋보이게 하는 조면으로 부각되었다. 그런 여자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연결할 그들만의 배역, 어머니와 양육자라고 생각되었다. 여자를 위해서 따로 떼어둔 보완적인 역할은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활동 영역에서 그들의 자리가
하위일 것을 보장했다. 이 적극의 고전적인 예감으로 여성의 간해화에 대한 장작으로서의 일들은 지지, 즉 여성의 약한 체질과 어머니로서의 필요한 특유의 기술이 여성의 어떤 정리의 교육이나 정치적인 행동주의에도 부적합하게 얻는다는 발상이다. 성찰력에서 여자나 남자가 절대 경쟁할 수 없지만 놀라울 만한 직관력으로 보상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느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의견에 순간적으로 도달을 테지만 남자는 길고 복잡한 추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 동물과 같은 반이성을 지녔다는 점과 어울러 여자의 열등한 생물학 또는 여자를 권력의 벼랑에서 처방할 그 이상의 타당한 이유로 여겼다. 그들의 성식계가 지어놓은 그다음의 원인은 취약성은 여러 단원에서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이었다. 맥거리건 앨런은 이렇게 선언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떤 대단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동에도 부적합합니다. 그들의 시들리는 나른함과 우울증은 그들에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자격을 박탈하고 위기가 길어지는 동안에 그들을 얼마나 책임있는 존재로 여겨도 될지 지극히 의심스럽게 합니다. 여자의 불합리한 행동, 성만은 배운더 가민성을 추적하면 대부분 이 원인에 직접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경쟁자나 불충실한 애인의 사형집행 영장에 서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물학과 내가 직접 연기되어 있다는 주장의 논지는 한쪽에 가정한 짐을 지우면 다른 한쪽에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세계는 내 자기가 여전히 기정사실인데 더해 여성의 허약함과 취약함을 인정한 채 막을 내렸다. 영상술의 탄생. 내 연구 자체에 관해서 말하자면 20세기 1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인해서 서글프게도 사례 연극감을 많이 제공함에 따라서 내 손상의 결과에 계속 초점이 맡겨진 때였다. 내가 서로 다른 행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파악하려면 온전하고 건강한 내 접근하여서 내 소유자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과제를 실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활동을 측정하는데 처음으로 돌파가 열린 시점은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한스 베르거가 머리통에 작은 금속 원본들을 테이프로 붙여 그 사람의 긴장을 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있는지 특정한 과제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기적인 활동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던 때였다. 한스 베르거는 자신이 포착한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동수와 진폭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뇌전도 또는 이지는 인간의 뇌를 형성하는 모든 기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뇌 형성 연구의 초기 지식 대부분은 이를 근거로 했다. 1932년에 다중채널 링크 이렇게가 개발되었다. 이지는 최초의 양전자 방철 단층 촬영 장치가 개발된 1970년까지 온전한 인간대 활동에 대한 변함없는 주요 정보원이었다. 이런 문제는 기능적인 자기 공룡 영상에 의해서 극복이 되었다. 관련 부분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흐르고 흡수한 산소가 그것의 필요량에 맞게 공급됨으로써 충족이 된다. 따라서 뇌 활동에 증가하면 산소 수준은 변화할 것이다. 혈액 내의 산소 수준의 변화가 생기면 결국 그 혈액의 자기적인 성질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매우 길고 복잡한 일련의 통계적인 분석을 거치고 나면 스캔의 출력물은 색으로 암호화된 조각보들로 변환된다. 이것을 구조적인 스캔 사진 대개 두 격에 들어있는 특징적인 회색과 백색의 내횡단면이나 정단면의 형태 위에 보기에는 우리의 머리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형성처럼 보이는 것이 생성이 된다. 그래도 크기는 중요하다. 당시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이 제공되었으나 해먹은 논쟁도 한층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으리라 생각할지 모른다. 글쎄 유감스럽지만 당신의 실망할 것이다. 니를 터다라라는 주문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채 계속되었고 크기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경향은 내 형성 데이터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시대에도 돌출부와 산트나 시절과 다른 것이 두려워되었으며 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 있었다. 생물학자이자 젠더학 전문가인 앤 파우스 토스털링이 지적했듯이 이 쟁점은
내들보 전쟁에서 완벽하게 요약이 된다. 나는 여기서 전쟁이라는 말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들보란 내의 우반구와 좌반구로 있는 약 10cm 길이의 신경섬유 다리이다. 1982년에 미국의 인류학자 렐프 홀로웨이는 자신의 학생인 세포 생물학자 크리스천 드라코스 테우 탄신과 함께 매우 작은 규모의 비험자 코호트를 기반으로 하여 네덜보 크기에서 성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 전에 네덜보 전체에서가 아니라 뇌의 뒷부분에서만 발견되는데 여성의 경우에 그 부분이 더 넓거나 더 둥글납작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몇몇 후속 연구가 초기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사례를 일부 추가했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코호트 크기로 보나 정말 낮은 통계적인 차이의 수준으로 보나 렐프 홀로웨이와 크리스틴 드라코스 테우 탄싱의 논문은 오늘날 발표되었다면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은 내성자 연구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다. 먼저 볼품없게 생긴 3주머니 구조를 훨씬 더 볼품있게 생긴 유기물 덩어리 두 반쪽짜리 안에 파묻힌 채로 측정하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네덜보가 성체의 관련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했던 방식의 수는 범상치 않으며 과거 19세기의 두 개의 원학을 논의했던 방식과 불길하도록 비슷하다. 예컨대 1870년 한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고정된 지지대 양쪽에 하나씩 박혀 작동하는 두 개의 뾰족한 나사를 써서 두개골을 수평틀에 매단다. 슬라이드 위에서 움직이는 다른 나사를 사용하면 두 개골의 위치는 수평면성의 어떤 두 점으로 설정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네덜보 측정법에 대한 2014년 설명으로 비교해보자. 한 명의 평가자가 네덜보 양쪽의 윤곽선을 그렸다. 상단 하단에서 등거리로 해서 400여 개의 인접한 점 사이의 거리를 보여 정의했다. 연구자는 네덜보의 비를 평가하기 위한 대조기관을 근거로 선택할까? 나는 더 불경하게도 순간순간 영화 라이브 오브 브라이언을 떠올린다. 신발을 따르라 했던 거. 이런 집중적인 네덜보 이야기는 뇌에서 성체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들어선 많은 쟁점을 요약한다. 열광적으로 논쟁이 되는 또 다른 척도는 뇌 안의 백질 대 해백질 비율, 즉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정부피와 그 세포들 연결하는 경로의 정부피 사이의 균형이다. 그 점은 현재 진행형인 논쟁에서 그것을 증거로 계속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연구는 여자의 지능지수 성적이 정보를 종합하여 수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반해 남녀의 초점이 더 국제적인 점을 입증한 것으로 그 언론에 보도되었다. 남녀 지능은 회색과 백색의 물질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실제로 다르게 생각한다. 따위의 헤드라인은 그저 기능 관계의 조잡하고 다소 신비스러운 척도를 사용한 이 초기의 소규모 연구가 주로 단성학교 교육이나 여성과학인의 과소대표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지금까지 거의 400회나 인용될 것을 보장했다. 우리는 뇌를 탓하라 캠페인을 과거 시점부터 추적하여 과학자들이 여자를 제자리에 묶어둘 뇌의 차이를 얼마나 근면하게 추구해 왔는지 알게 되었다. 하등한 여성들을 특정지을 특정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명이라도 해야만 했다. 이 측정 열풍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영상화 기법은 분명히 두 개 계측법의 캘리퍼스나 골상학의 돌출보다도 정교했지만 물론 어떤 유형의 척도를 사용할지에 관한 똑같은 종류의 논쟁도 일부 있었다. 20세기가 벌고자 과학자들은 여자의 취약한 생활학을 입증할 증거물이 나올지도 모르는 또 다른 연구 소재, 이른바 여자의 날뛰는 호르몬으로 관심을 돌렸다. 완전히 새로운 수색이 시작될 것이었다.